북이 효문제는 여러 개혁 정책을 취했는데 효문제가 풍태후에 섭정을 받고 있었을 시기에 균전제, 삼장제, 복록제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정을 한 다음에는 낙양천도와 하나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북이 효문제의 정책은 호어금지, 호복금지, 호성의 한성계층 뭐 등등등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하나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민족 왕조에서는 유례 없는 자발적인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효문제는 493년 낙양천도를 전후로 해서 494년 의복개혁, 495년 호 쪽에 두 글자 이상의 성을 중국식 한자성으로 바꾼다라든지 선비어를 금지시킨다든지 호복금지라든지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정책이 덕분에 선비인들, 탁발부를 비롯한 선비 등 이민족들이 중국 문화에 동화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된 낙양의 이민족 지배층과 여전히 유목민의 습속을 가지고 있었던 북방 변방의 이민족 사이 문화적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괴리감이 북이말 육진의 난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삭진 출신들이 세웠던 동이북제, 무천진 출신들이 세웠던 서희 북주에 있었던 지배층들은 여전히 유목민들의 풍습을 유지했고 이게 수당시대에도 잔존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쓴 효문제 하나정책과 낙양 호인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는데 효문제가 호어, 선비어를 금지시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북이황실에서 선무제, 효명제 등 황제들과 주요 황실 일족들이 여전히 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 호어금지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이 호어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에서 30세 이상의 관리들은 여전히 호어 즉 선비어를 사용하고 그 나이보다 어린 사람들만 한어를 즉 중국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리에서 임면한다. 즉 이제 파면하거나 자기를 강등시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실제로 호어금지라고 하는 게 과장인 거고 실제로는 30세 이하의 관리인, 선비인들, 이민족들에게만 한어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뜻도 약간 모호합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를 뜻하는데 뭐 중앙정부를 뜻할 수도 있고 혹은 지방간까지 포함한 관리들 전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억지로 호어가 아닌 한어를 사용해야 됐던 사람들은 이민족들 중에서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하는데 그 제한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모국어였던 선비어를 버리고 한어 즉 중국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게다가 호어를 금지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육진을 비롯한 북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선비어를 비롯한 자기네들의 이민족들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복을 금지시켰다라고 합니다만 효문제가 죽었던 499년 효문제가 남제 친정을 하고 낙양으로 돌아왔을 때 낙양에서 호복을 입고 있는 여성을 본 다음에 당시에 재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임성왕 징을 질책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효문제가 죽었죠. 이거는 호복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데 한 4, 5년 동안에도 계속 호복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이고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그림은 낙양에서 출토가 된 도용인데 여기서 이 도용의 옷 매무새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부분이 위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와이셔츠를 입고 계시면은 대부분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남성들이 입는 와이셔츠는 자기가 보는 쪽에서는 왼쪽이 위에가 있습니다. 이걸 상대방이 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위에가 있죠. 그래서 남성들이 입는 와이셔츠처럼 보는 사람 기준으로 상대방에서 보는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위로가 있으면은 우임이라고 하고 왼쪽이 위에가 있으면은 좌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는 이 우임에 해당하는 게 와이셔츠를 볼 때 우임에 해당하는 게 남성들의 와이셔츠이고 좌임에 해당하는 게 여성들의 와이셔츠입니다.
그런데 이 도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딱 보시면은 왼쪽이 위에가 있죠. 이게 좌임입니다. 좌임은 흉노 선비를 비롯한 유목민들의 복장이 바로 좌임입니다. 그 다음에 우임이 중국인들, 한족, 한인들의 복장이죠. 여기서 보시는 세 명의 도용 모두 좌임입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손잡고 있는 두 여성도 역시 좌임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마 춤추는 여성인 것 같은데 이 무희도 역시 좌임의 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호복이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유목민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먹었던 육고기, 육식 등을 유지하고 있었고 효문제 등과 남조에서 망명했던 왕숙 등과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제품들과 양고기 등을 먹었고 오히려 이 남조에서 왔던 왕숙이 남조의 차 대신에 이런 유제품, 양유를 비롯한 이런 유제품을 잘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오히려 한족들이 중국의 음식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낙양에서는 서양 문화가 상당히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글을 한번 볼까요? 4월 4일에 석가를 태운 코끼리상은 늘 밖으로 나갔다. 이때 벽사사자가 그 앞에서 이끌었다. 칼을 삼키고 불을 토하며 말을 모는 묘기가 한쪽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장대를 오르거나 줄을 타는 묘기는 늘 있지 않았다. 기묘한 묘기와 다른 복장은 낙양의 저작거리에서 으뜸이었다. 석가를 태운 코끼리상이 멈춘 곳에서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에워싸서 봤기 때문에 서로 밟거나 뛰어올랐고 이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도 생겼다.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불교 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불교 행사와 좀 다르죠. 이거는 서역에서 있는 불교를 낙양에서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망 원열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 사람을 불러 절안에서 연주하게 하였다. 기이한 새와 괴이한 짐승들이 불전의 뜰에 모여 춤을 추고 하늘로 날아가는 환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기이한 서커스와 마술이 이 절안에 모였다. 당나귀를 잘라 던지면 다른 동물로 바뀌고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며 대추와 오이를 심어 잠깐 사이에 자라게 하여 모두 먹게 하였다. 이를 본 사녀는 눈이 혼란스럽고 미혹되었다. 여기서 연화왕 원열은 북이 황실 일족인데 이 당시에 서커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서역에 있었던 서커스입니다. 아크로바트라고도 하는데 저나 여러분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서커스라고 하는 게 별로 볼 기회가 없는데 하여간 이상한 마술 같은 거를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서역의 서커스 마술 같은 게 북이 수도 낙양에서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이중 내부자는 엄자간에서 지내게 하고 모이리에 집을 주었다. 총령 즉 파미르고원 서쪽으로부터 대진국 즉 로마 제국입니다.에 이르는 여러 지역이 환부하였고 상호 서역 상인들을 탑니다. 판객들이 날마다 변경으로 달려오니 이른바 온천지의 거처였다. 중국의 토풍을 좋아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때문에 내부한 백성들이 만여가에 이르렀다. 문항이 잘 갖추어지고 여합은 줄지어 늘어졌으며 푸른 회화나무 그늘이 도로에 드리워지고 초록빛의 버드나무가 들에 드리워졌다. 천하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도 모두 이곳에 있었다. 여기 있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당시 중앙아시아에 있는 서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 그 다음에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뭐 등등등에서 이런 나라들 혹은 지금의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이 수도 낙양에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만가라고 합니다. 만여가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북이 인구의 9%에서 10%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정근대 시대의 최소 10%가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는 국제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서역인들이 살았고 서역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서역인들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서역인들의 도용입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왠지 동로마 제국, 로마나 동로마 제국 하여간 그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얼굴이 확실히 유럽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것도 서역인의 복장인데 뭐 갑옷인지 아닌지는 하여간 서역인들의 복장이고
인데 이것으로 보아서 북이군 중에서 일부는 코카서스 인종들도 북이군의 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공존과 동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학계에는 이 시대에 선비의 탁발부가 국위를 세우고 이들이 특히 효문제 시대 때 소위 한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해서 이들이 동화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역사 진시황제가 통일한 다음에 절반 정도를 중국의 일부 화북지방이죠. 전부 중국 전체를 이민족들이 지배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이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았다, 점령되었다,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트라우마, 충격이죠. 그래서 이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중국을 정복할 수 있으나 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든지 간에 중국에 왔던 외국인들은 중국인으로 동화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특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 다음에 소수민족 정책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다원일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이건 뭐냐고 하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을 중화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화민족은 56개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으며 한족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화민족에 편입된 모든 소수민족은 절대로 중화민족 밖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가 쉽게 말하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중국 시민권, 중국에서 공민이라고 하죠. 중국 공민,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중화민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중화민족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민족 위에 또 민족이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한족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이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소수와 다수, 한족이 지금 중국 인구의 9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90%가 소수인가요? 그럼 다수는 100%여야지 다수인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그 두 번째 있는 거는 중화민족에 속한 그런 소수민족들은 절대로 중화민족을 떠날 수 없다. 즉 중국으로도 독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열받는 건 뭐냐고 하면은, 그리고 중화민족의 과거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문화도 중국의 문화다. 이 56개 소수민족의 조선족이 있죠. 우리와 혈통이 같은 조선족이 있는데, 이들의 역사와 문화, 즉 우리나라의 역사, 심지어는 고려와 조선 등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마저도, 그리고 문화, 한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마저도 중국의 문화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게,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주변에 국가를 세우고 있는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남북한 포함한 겁니다.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죠.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심지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조금 산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타이,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만들어놨던 이런 논리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외교적, 문화적, 역사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이 시대의 16국 북조시대 때 중국에 들어온 이민족들이 전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대다수 학설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그 당시에 낙양 천도한 이후에도 호복 금지했다라고 해서 진짜로 호복을 안 입었냐?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선비어 계속 썼습니다. 그 유목민들이 먹는 그 육고기, 양고기를 비롯해서 양유, 마유주 이런 것도 당연히 먹고 마셨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낙양에서 서양 문화도 발전했어. 그래서 낙양은 유목민들의 초원 문화와 중국의 한문화, 서양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계에서 멜팅팟, 즉 중국 문화로 동화됐다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문화가 공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중국에 있는 중국 위진남북조사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일부 일본 학자들과 미국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특히 미국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유가,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유럽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앵글로색슨을 비롯한 영국 문화를 주체로 한 미국 문화에 동화가 되었다라고 봤죠. 그래서 멜팅팟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특히 히스패닉 계열, 멕시코나 중남미 지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하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문화를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양한 종족들이 사는 만큼이나 각각의 인종과 그 문화, 언어 같은 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들이 영어 쓸까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LA나 그런 한인타운에 가게 되면은 영어를 모르더라도 거기서 한국말만 쓰면서도 지금까지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히스패닉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한족 중국인들이 유목 문화와 서양 문화를 수용했던 예도 존재하게 됩니다. 16국가 북조시대의 문화 첫 번째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시대 때에도 살펴봤지만 북조와 남조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원래 인도에서 불교는 승려들 같은 경우는 세속을 떠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수행에만 힘쓰기 때문에 세속에 있는 권력과도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 승려들이 세속 권력에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반대로 세속의 국가는 이 승려들에게 간섭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진시대 때 유명한 승려였던 도안의 제자였던 해원은 사문불경 왕자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즉 사문은 왕자, 황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절하고 경배할 필요가 없다. 즉 세속의 군주는 세속의 군주고 승려들은 세속으로부터 간섭받지도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수도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북이 도무제 시대, 도무제가 1대 왕자니까 북이초의 법과는 황제 즉 당금지 열애, 폐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폐하는 도무제죠. 도무제에게 폐하께서는 현재의 열애입니다. 열애의 아바타 중에 하나로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열애가 도무제로 환생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왕즉불, 황제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아부죠. 그래서 북위에서는 불교가 처음부터 국가 권력에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조에서는 양무제 시대 때 승려들과 신자들에게 고기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계율을 만들었었고 이게 지금까지 중국과 우리나라 불교 승려들과 신자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율로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국가가 불교 승려와 신자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영향이 적었던 거고 북조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교가 원래는 세속과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불교, 호국불교, 왕적불사상 이런 인도 불교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 불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원래는 세속 권력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북조에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국가 권력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승려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시주라고 하죠. 음식이나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얻어서 먹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끼니만 때우고 참선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승려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큰 비판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나 율국 이이가 승려들을 비판한 게 그거죠. 승려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1일 불작 1일 불식이라고 해서 하루라도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해서 승려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폐단이 이들이 처음에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키우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승려들이 재산 그 가운데서도 농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가지는 농토를 승려들이 일부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소작인이나 노비들이 경작을 하게 되면서 그 불교 사원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점은 중국에서 한유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비난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거였죠. 대토지 소유를 비롯한 재물 축적. 그래서 북이태무제, 북주무제, 당무종, 5대 십국시대 후주의 세종 이 네 사람이 불교를 탄압했다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상 탄압이 아니라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노리고 그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해서 황제 개인의 배를 불리거나 중앙정부의 부족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죠. 세 번째는 원래 인도에서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는 시주해주는 사람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고기를 주는데 저 살생을 못하니까 고기를 못 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는데 다만 자기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거나 죽이는 장면을 본 고기는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는데 중국에 들어오게 될 때 양무제 시대 때 신녀와 신자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불교도들은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와 아울러서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을 할 때 원래 석가모니는 돼지고기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독버섯 먹고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예 육식 금지를 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에서도 그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다음에 바로 우경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소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법흥왕 같은 경우는 불교가 좋아서 믿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고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 사람들한테 고기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특히 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고기 먹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백성들한테 고기 먹는 걸 금지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서는 또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이코토토리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승려들이 고기를 먹는 식으로 또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근대 시대에는 육식, 즉 소나 돼지, 말 이런 고기들을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뭐 가축의 수도 많지 않았고 이렇게 거의 먹지 않았고 대신 이제 해산물, 조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이 시대 육식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새우젓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먹었겠죠.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에 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불교는 인도의 불교가 아닌 중국에서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삼국시대와 신라 발해에 있었던 불교의 특징, 왕족불사상, 국가불교, 호국불교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불교의 전파에 대한 지도입니다. 불교는 상당히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라마교라고 되어 있는데 라마교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죠. 불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승불교, 소승불교, 지금은 대승불교, 소승불교보다도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등등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뭐 대승불교는 쿠샨 왕조의 카니스카 왕 때 융성했으며 대중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소승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 융성했으며 계율과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중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좋은 것이고 소승불교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어서 개인의 해탈만 하니까는 나쁜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불교의 원래 가르침대로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먼저 해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가 중요한데, 그러다가 자기 혼자 믿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파의 세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교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면서 대승불교가 발전을 합니다.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요새 개독들의 먹사들 보게 되면은 전도해라, 전도해라.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마케팅 활동인데, 이게 신자들한테 전도를 시켜가지고 이제 교세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그 성행했을 때 대승불교 단계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게 되고, 그 전에 소승불교가 발달했을 때 이 불교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퍼져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불교가 브라만교라고 해서 인도의 토착 종교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둘 다 정법, 다르마라고 하는 정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의 사원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불교 사원이라고 하는데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두 개가 좀 어느 면에서는 구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소승불교와 이 힌두교의 영향이 짙은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지역과 몽골 지역에서는 여기선 라마교라고 되는 티베트 불교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로 들어와서 토착화된 불교이고 약간 밀교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쾌락이라든지 그런 거를 강조합니다. 이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만든 다음에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몽골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 여진인들도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카시가르, 야르칸드, 악수, 키질, 쿠차, 코초, 투르판 이런 지역에 꿀들이 있었고, 하서회랑 지역에 가면은 도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병령사, 맥적산, 운강, 천불사, 낙양, 천불동 등 여러 지역에 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낙양불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위세종 선무제입니다는 요광사를 건설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에 호태우가 또 영령사를 만들었다. 요광사와 영령사는 모두 궁 옆에 있었다. 또 이걸구에 석굴사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용문석굴입니다. 모두 토목의 미를 다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영령사는 더욱 성대하여 높이 8짝이나 되는 상이 1개, 중인과 같은 것이 10개, 옥상 2개가 있었다. 구층부도를 만들 때 땅을 파고 기초를 축조하여 아래로 황천에 이르렀다. 부도는 높이가 90장이었고 상찰은 다시 높이가 10장으로 하였고 매일 밤 조용한 시간에 검과 탁의 소리를 심리 밖에서 들을 수 있었다. 불전은 황제의 정전인 태극전과 같았고 남문은 단문과 같았다. 승방은 일천간이고 주, 오, 금, 수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였다. 불법이 중국에 들어온 후 탐묘가 이처럼 성대한 적은 없었다. 자치통감에 있는 기록인데 여기에서 당시 소문제가 도시마다 국가에서 불교사원을 하나씩만 지을 수 있게 했는데 호태우가 요광사 이후에도 또 다른 절을 짓게 합니다. 그 이후 지배층들이 다투어서 불교사찰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숫자가 나와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규모가 크고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국가불교와 도교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삼무 1종의 법난이 있었습니다. 삼무 1종 혹은 삼무 1세에는 북이태무제, 북주무제, 당나라 무종, 1종 혹은 1세는 5대 십국시대 후주의 세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불교를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북주의 무제는 불교와 도교를 동시에 탄압을 했었고 당의 무종은 불교와 사미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같이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불교만 탄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황제가 불교 탄압을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재정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불교나 다른 종교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한 거였죠. 태무제 같은 경우는 당시 불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사 구겸지의 말을 들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태무제가 당시 개오의 난이 발생했을 때 장안과 그 주변에 가보니 불교 승려들이 여성들과 간통하고 있는 거 뭐 그거야 뭐 봐줄 수 있죠. 그것보다도 불교 사찰에 갑옷과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절에 웬 무기가 있지? 고 놀란 태무제는 얘네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밟아야겠다라고 해서 불교 탄압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 지역에 있었던 수공업자들을 전부 다 성성으로 옮겨버립니다. 수공업자들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지역에서 무기 생산하는 것을 완전히 막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 교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인통을 설치합니다. 이 도인통이 전국에 있는 불교를 총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도인통의 명칭을 사문통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중앙관서로서 소현조라고 하는 관청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에는 주통, 군에는 군통, 도유나, 유나 등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인통 혹은 사문통을 비롯해서 주통, 군통, 도유나, 유나 같은 관직을 임명함으로 해서 불교에 있는 승려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신라에서 불교의 우두머리들한테 국통과 주통으로 임명했던 것도 바로 북이의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북이시대 불교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를 법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는 이유가 괄호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과는 언제나 태조는 여기 도무제입니다. 총명하고 불도를 좋아하는 군주로서 곧 현재의 열애이니 사무는 마땅히 예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항상 절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히 도를 넓히고자 하는 자는 군주이다. 나는 천자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부처에게 절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법과는 40세에 이르러 비로소 사문이 되었기 때문에 맹이라는 자식이 있었다. 조서를 내려 법과에게 거한 자기를 맹이 있게 하였다. 중략. 여기서 나오는 폐하 즉 당금지 열애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구입니다. 이게 국가에 종속된 국가불교로 변질되는 거였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운강석굴 사진입니다. 이거는 운강석굴 가운데서 20번째 굴이라고 해서 지금 외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처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부처들의 얼굴이 북이 황제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떴다라고 하는데 북이 탁발인들의 모습을 알 수 없어서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용문석굴 빈양중동입니다. 용문석굴은 설에 의하면 효문제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선무제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빈양중동은 원래 선무제가 자기 아버지였던 효문제 그리고 고구려 출신 어머니였 고조용, 효문소 황후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자기 모습도 새긴 부처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2개를 만들려고 했다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고 해서 제대로 이런 부처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막고굴로 돈왕에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왜 이런 돌산에다가 부처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막고굴 259에 있는 불상입니다. 부기시대 때 만들어졌던 승려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는 옷이나 이런 거는 인도 불교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막고굴 275을 교각 미륵보살상. 교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로 교차하게 앉는 거를 교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미륵보살이 다리를 교차하는 교각의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기시대 때 도교입니다. 세조 즉 태무제입니다. 형년창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태위 장손숭이 이것을 어렵다고 여겼다. 세조는 이에 그윽한 징험을 구겸지에게 물었다. 구겸지는 대답하였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신과 같은 무공으로 기대에 부응하였고 천신이 내린 바른 경전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군대로서 구주를 평정하고 문을 뒤로하고 무를 앞세워 이로써 태평진군을 이루어야 됩니다. 태평진군 3년 구겸지가 상주하여 말하였다. 지금 폐하께서 진군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여 정륜천궁의 법을 세우신 것은 개벽 이래 아직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도단에 올라 부서를 받들어 성덕을 드러내십시오. 세조는 이것을 따랐다. 이에 몸소 도단에 이르러 부록을 받았으며 행차의 의식을 정비하였고 군기는 모두 청색을 사용하여 도가의 색을 따랐다. 이로부터 모든 황제는 즉위할 때마다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이 글을 보시면 북이 태무제가 도교의 도사 구겸지를 신임하게 됐던 게 처음에 태무제가 북량을 토벌하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장손숭을 비롯한 선비인들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이때 최호와 구겸지는 북량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두 사람의 말대로 북량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호와 구겸지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평진군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태평진군이라고 하는 연호 자체가 바로 도교에 있는 용어를 본딴 겁니다. 태평시대를 만드는 진짜 군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진군이라고 하는 거는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연호를 그 전에 이미 태평진군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도교식으로 바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도교가 거의 국가 최고의 종교가 됐다가 이 태무제는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었었는데 태무제가 죽은 다음에 즉위했던 태무제의 손자 문성제는 다시 불교를 부흥시켰고 그 이후에 도교보다 불교가 중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